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유럽의 바둑 챔피언 파누를 꺾었습니다. 이것에 자신감을 얻은 구글에서는 세계를 제패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인간계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AI로서 당시 바둑계 최강자였던 한국의 이세돌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로 약 11억 원의 우승 상금,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었죠. 그런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알파고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뿜어내며 초판 3연승을 달성, 오전 3선승의 규칙에 따라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인간의 정점에 달했던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하자 전 세계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선수는 네 번째 경기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에서의 첫 승리, 그리고 알파고가 은퇴할 무렵 달성한 총전적 74전 73승에서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준 경기가 되었기에 이때 당시 이세돌 선수의 경기 퇴장 모습은 한국 바둑계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죠. 중국에서 유래한 바둑은 한국과 일본 등에 전해진 이후 단순한 놀이문화에 불과했었지만 일본이 제도적으로 바둑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면서 상금이 걸려있는 스포츠 장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바둑 문화권에 있는 한국과 중국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의 선수들이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석권할 정도였죠. 이후 87년까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과 중국의 바둑이 세계 바둑을 양분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 한 명도 10위권에 들지 못하였기에 한국 바둑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1988년 대만의 부호였던 잉창치가 개최한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대회 측에서는 중국에게 4명, 일본에게 6명, 대만에게 3명의 출전권을 주었으나 한국에게는 미국, 호주와 동일한 단 1명만의 출전권을 주면서 한국 바둑을 거의 듣보잡 취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한국 참가자였던 조훈현 선수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고 대회 장소인 항저우까지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탔어야 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 기본적인 배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며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했던 중국의 자랑 예위이핑으로부터 한국의 조훈현 선수가 대역전 우승을 거둬낸 것인데요. 이에 중국과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한국에서는 바둑 역사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죠. 이때의 사진은 한국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후 탄력을 받은 한국 바둑은 빠르게 세계 순위권을 장악하며 일본과 중국을 몰아내고 바둑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 15살의 나이에 세계 1위로 올라선 이창호 선수는 2위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며 10년 이상 왕좌에 머물렀죠. 하지만 이랬던 한국의 바둑은 2004년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중일의 프로바둑 기사가 5명씩 출전하여 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유창혁, 최철한, 이창호의 라인이 상당히 강력했기에 우승은 할 수 있을 거라는 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의 프로기사들이 줄줄이 박살나며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이창호 선수만 남은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2선수, 중국에서는 3선수가 남아있었기에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5명의 선수를 연달아 이겨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중국의 언론에서는 세계 1위 이창호를 박살낸다며 기사를 도배했었고 이창호가 우승할 확률은 3%도 안 된다며 조롱했었죠. 실제로 당시 이창호 선수는 앞서 진행됐던 대회에서 중국 선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한국의 바둑계와 언론에서조차 이번 대회만큼은 이창호 선수가 우승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은 소속만 일본 기원일 뿐이지 중국 국적의 선수들이었고 경기 또한 중국의 상하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경기의 구도는 5명의 중국인데 1명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선수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경기장을 향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이창호 선수는 유일한 한국 선수였기에 쓸쓸하게 혼자 경기장에 입장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국인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대국인 장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연달아 세 번째 대국인 왕레이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184수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멘탈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둑에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한국의 선수가 중국과 일본의 연합을 상대로 3연패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설마 한국이 5연패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팀의 주장인 왕밍단과의 네 번째 대국에서도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경기장에는 정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1승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우승이 정해지는 상황. 이창호 선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섯 번째 경기에서 왕시 선수로부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혈혈단신으로 5연승을 하여 우승을 얻어낸 임팩트.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상하이 대첩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창호 선수를 바둑의 신이라며 숭배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대역전극은 앞서 촬영된 이창호 선수의 복도씬을 전설적인 사진으로 남게 하였고 10여 년 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이 사건을 오마주하기도 했죠. 이후 세계바둑은 한국과 중국이 제패하는 구도를 이어갔고 현대바둑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상하이 대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중국인 실력자를 일본 소속으로 만들어 동아시아 바둑 3국의 위치를 간신히 유지해왔죠. 사실 그 전에 일본 바둑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때에도 전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는 한국 국적의 조치훈 선수였는데요.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가서 일본 기원에 소속이 되었던 조치훈 선수는 11세에 프로기사가 되고 20세에 첫 타이틀을 따내며 일본 바둑계를 놀라게 했었고 당시 일본 바둑의 최강자였던 후지사와를 상대로 후지사와 선생님의 타이틀이 이걸로 마지막이 될 걸 생각하니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라는 역대급 멘트를 날리며 승리를 거둬 일본 바둑의 전설이 되었죠. 현 시대에는 일본 선수들이 어릴 때 바둑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데요. 일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동이라며 극찬을 받는 바둑 신동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2018년 한국의 어린이 명인전에서 이주영 어린이에게 16강에서 패하면서 눈물을 보인 사건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 시점에서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에서 단 2명만 이름을 올릴 정도이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던 일본인들조차 기량을 키우고 나면 지원이 탄탄한 자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정도로 한때 빛났던 한국 바둑의 명성은 발해가고 있는데요. 바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짐으로써 선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회와 기원에 대한 후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경기로 인해 바둑에 대한 관심이 반짝 상승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에 따른 지원이 미비하여 그 관심은 다시 식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세돌 선수가 한국의 바둑 AI인 한돌과의 경기를 은퇴 경기로 삼음으로써 다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한때 세계 바둑을 제패했던 대한민국의 바둑에게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명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대표들은 이날 오후 개막식에 참석한 후 저녁에 열리는 통보회에도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정협 개막식 날 저녁에 회의가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날 저녁 통보회에서는 샤바오룽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주임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홍콩 정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호응하듯 양회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스텔리 응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의 폭력분자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 안보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귀찬 전인대 홍콩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들은 홍콩 입법회 의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대 등이 부닥칠 수 있는 만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구 국가안전법 등을 전인대가 제정한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친중파 싱크탱크인 홍콩과제연구그룹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43석을 친중파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내년까지 입법회 선거가 연기될 경우 친중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개최하는 6.4 天安문 시위 기념 집회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결의를 보여주기로 했다.天安문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태로 홍콩에서는 매년 6월 4일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8인 초과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집회를 주최하는 홍콩 시민지원내국민주운동연합회는 홍콩 곳곳에서 유수식 집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홍콩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전개하는 것으로 지련해는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준 후 저녁 8시 이들이 일제히 촛불을 켜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련해 리처간 주석은 홍콩 정부가 6월 4일까지 8인 초과 집회를 금지한 것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6.4 촛불 집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6.4 기념관이 전날 다시 문을 열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 강행에 관해 전인대에서 홍콩에 관한 의결이 국제사회나 홍콩 시민이 강하게 우려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홍콩의 정세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교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일국양제를 토대로 종래에 자유롭고 열린 체제가 유지돼 민주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중국 측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러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방침을 전했으며 계속 상황을 주시함과 더불어 관계국과 협력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키바 타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쿤시안유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홍콩이 일국양제에 따라 자유롭고 열린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홍 대사는 중국의 국가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홍콩 보안법 등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일본 방문 추진까지 보류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이날 일본 정부의 반응이 우려 표명에 그치고 적극적인 비판으로까지 나가지 않은 것도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시주석 방일 구상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스가 관방장관은 시주석의 국빈 방일 구상을 재검토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관련 상황 전체를 보면서 일본, 중국 사이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며 보리론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도입 움직임에 관해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것에 관해서도 안보리 의사 일정이나 이사국 간의 대화에 관해 우리나라가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를 나가면서 기자들로부터 중국의 동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홍콩의 자유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비난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했다며 일국양제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흔들어 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장악하기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사용했으나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1949년부터 독자적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